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패널 토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저희 오늘 패널로서 황성익 변호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오셨습니다. 굉장히 한국에서는 큰 곳인데요. 자동차, 환경, 화학 사례를 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패널 두 분은 최윤철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원장님이십니다. 최 원장님께서는 학계 차원에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엔 박지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강원대학교 부총장이십니다. 각각의 토론자님께 10분에서 최대 1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언을 하시고요. 각각의 패널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추후에 토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황성익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or having me.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자로 오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다른 패널 두 분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좀 외롭긴 하지만 제 토론 요지를 좀 잘 영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특히 오염이라든가 배출 관련한 것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환 경제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런 이슈들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고 법제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전반적인 ESG 이슈를 많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랜시스 디도네이토 변호사님과 디파 베드바이어스 박사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ESG가 미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신 경향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 그리고 정책, 거버넌스 측면에서 미시적, 경제적 측면에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이제 우리 어떤 서로 관계를 맺고 상충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말씀해 주신 베드바야바스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토론자로서는 사실 이 ESG는 굉장히 글로벌한 이슈이면서도 실제로 기능을 해야 하는 접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공동체 그리고 특정한 공동체의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과의 협조 그리고 조화 속에서 글로벌 SDG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토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가 300여 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각 공동체와 국가, 지역은 현 상태의 그런 부족한 자원과 여건 속에서 이를 전제로 해서 ESG를 잘 준비하고 실행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ESG라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위기 관리와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동의 목표를 전 지구적으로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 하는 가운데서 이런 ESG를 위한 조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로 합니다. 디도네이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은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초당적인 이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법제화라든가 펀딩이라든가 세금을 통해서 많이 다뤄져야 할 텐데요. 제 생각에는 같은 맥락으로
그 환경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일 수 있지만 정치적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지구 자본주의의 시대에서 우리가 단순히 투자자적 관점, 시민사회 관점, 관계적 관점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요. 프란시스 디도네이토님의 발표에 대한 말씀을 몇 개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미국 사회의 ESG 실현과 관련한 조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조치들이 굉장히 큰 야망과 함께 어떤 그 특유의 미국 사회 특유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다양한 기회와 어떤 도전 과제 중에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미국 사회가 그런 어떤 이루어야 하는 달성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특히 ESG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패널리스트로서 뭐 이 질문이 좀 길 수는 있지만 제가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 대국이면서 국제사회 리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ESG 실현을 위한 그런 수단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 국제사회의 불평등을 심화할 수도 있고요. 산업적 측면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심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텍스 인센티브, 세금 인센티브라든가 보조금 같은 것이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었을 때 현실에서 기존에 있었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SDG를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될 우려는 없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요.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이 뭘지에 대한 질문이 될 텐데요. ESG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 뭐 IRA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SEC의 그 ESG와 관련된 규제 사항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제도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돈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들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도네이터 변호사님께 추후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은요. 디파 베드야바스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데이터라든가 다양한 다이얼로그나 그런 의사결정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베이스라인 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학 기술의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ESG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이얼로그도 굉장히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절차이고요. 그리고 거버넌스를 통한 의사결정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합적인 용어인데요. 데이터, 다이얼로그, 디시전이라는 이런 삼각형을 봤을 때 이런 삼각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고민과 재정적 한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ESG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기적 관점 그리고 아까 인종적 구성에 따라서 소수민족에 따라서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이런 교육과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이 아마 그 중에서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ESG를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한국 ESG 학회가 대학에 많이 집중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커뮤니티와 국가 차원의 레벨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유용한 것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주요한 메시지, 그런 어떤 챌린지가 메이저별로 그러니까 주요한 것별로 그리고 중요한 도전 과제별로 잘 보여주셨는데요. 오하이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해 충돌 포인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커뮤니티 레벨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그 이해 충돌 차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사용해야지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구조 속에서는요, 다수결의 원칙이 존재하죠. 그리고 소수를 보호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성평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그런 많은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조명을 받기 힘든 그런 거버넌스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솔루션은 뭐가 있을지, 에듀케이션, 교육 차원의 노력은 무엇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티의 민주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를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 마치고요. 다른 패널들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Now it's time. 네, 감사합니다. 최윤철 원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윤철 교수라고 합니다. 당초 그 영문으로 토론문을 작성해서 두 분 발제자님께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현장에서 동시 통역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래서 또 영어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좀 마음을 부담을 덜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권위 있는 우리 학회인 ESG 한국 ESG 학회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회장님이신 고문현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컨퍼런스 현장에 직접 참석을 하는 것이 더 맞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도 또 한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참석해서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을 포함해서 ESG 분야의 권위자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는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지금도 물론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팬데믹 기간 중에 이제 각종 업무라든가 수업, 또 학회, 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또 많이 익숙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또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된 것도 또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제가 가지 못한 것에 변명을 또 하자면은 제가 또 이제 제주도를 가려면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또 교통표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교통표를 이용하는 자체가 또 지구에 부담을 주는 하나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이미 토론문을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 두 분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발제를 듣고 느낀 생각, 들은 생각과 그리고 간단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디도네이터 선생님께서는 미국의 ESG 관련 최신 입법 그리고 정책에 대한 상황들을 아주 상세하게 잘 전달해 주셨고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미국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제 탄소 배출에 있어서 가장 또 많이 배출하는 이제 그런 국가이면서 특히 지난 공화당 정부 트럼프 정부에서는 특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들을 이제 많이 들어왔었죠. 지난 그 공화당 정부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각종 국제 협약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로 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국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들을 이제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정부는 당시 또 이전 정부의 태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구 온난화 방지라든가
각종 국제 환경 협약에 다시 복귀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발표자께서는 현재 ESG 관련 미국 연방정부의 각종 입법들, 정책들 또 각 주 정부의 입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화당 또는 민주당 각각의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또 그 정부가 누가 어떤 정당이 이제 그 정부를 이끌고 있니 따라 가지고 ESG 관련한 적극적인 그런 입법과 정책을 펴는 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플로리다 주 같은 그런 주를 예를 들면서 ESG 관련해서 연방 정부 또는 기타 정부와는 다른 길을 또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연방 국가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걸 합니다만 연방의 입법과 그리고 주의 그런 입법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각 주의 연방을 구성하는 각 국가의 실정에 따라서 이제 그 정책들이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다만 이제 연방 정부와 그 주정부 사이 또는 주와 주 사이에 그런 갈등들이 이제 생겨나는 경우들 그런 부분들을 입법을 통해서 연방법을 우선한다든가 또는 주법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미국의 경우도 이제 그러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현재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ESG와 관련한 그런 입법들, 연방의 입법들 그리고 주의 입법들 또 그리고 특히 연방과 주 사이에 그러한 입법의 방향과 정책이 달랐을 때 또 인접한 주 간에 이런 글로벌한 문제들 또는 주만의 문제가 아닌 다 여러의 주가 이해를 같이 하는 주 사이에서 그런 갈등이 있을 경우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서로 상호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는지 만약에 그런 협의하는 그 방법 그런 기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발표자께서는 이제 미국 사회에 이제 각종 이슈들은 많이 있죠. 이제 특히 그 가운데 이제 불평등을 이제 논의를 말씀을 하시면서 불평등이 이제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도 커져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총기 규제라든가 또는 각종 최근에 있었던 그런 연방 대법원의 그런 임신 중절에 관한 그런 결정들 기타 여러 가지들이 다시 또 이제 갈등을 격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이제 지적을 하시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우리 그 학회의 이제 그 대주제인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관련한 ESG에 관련해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버넌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기초를 가진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즉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고 그리고 인류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국제적인 것은 물론 한 국가 내에서도 정부 부문, 사회 부문 또 개인들 모두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인식하는 가운데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제 참여자들이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자원의 배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그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불평등은 하나의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내년이 되면은 다시 또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 ESG와 관련해서 또 불평등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발표자께서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예를 들을 수 있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는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그 연방과 주 사이 또는 주와 주 간의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기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다음 미국 사회의 불평등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 그 이슈, 특히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는 이제 선생님 발표에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Effective Multi-Sectoral Partnership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시의 사례를 들어서 현대적 의미에서 ESG 전형적인 실천 과정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표제 제목으로 뽑아주신 클리블랜드 에스닉 세틀먼트 오브 1923라고 하는 versus 클리블랜드 네이버후드 오브 투데이라는 표현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줬는데요. 100년 전 클리블랜드를 이제 인종적 또는 인종적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인종적 그런 정착, 인종적인 거주 뭐 이런 표현을 쓰고 100년이 지난 2023년에 있어서는 네이버후드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 어떤 100년이 흐르는 동안에 클리블랜드의 그런 분절적이고 단편적이었던 그런 사회를 자체를 하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클리블랜드가 바뀌었다는 점, 그런 점을 이제 매우 인상 깊게 저는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제 오랜 동안 클리블랜드 재단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클리블랜드의 다양한 그런 에스닉 그룹들이 이웃으로 네이버후드로 통합되어가는 인테그레이션을 해나가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그 기본적인 수요, 그 욕구들 그리고 이러한 수요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그 개인들, 그룹별 또 각 스테이크홀더들의 그런 행동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욕구를 조정하고 통합해 나가는 그런 클리블랜드의 그런 제도와 과정 또 재단의 파운데이션의 또 역할, 기능들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100년 전에는 ESG라는 그런 용어들, 말들이 사용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지만 이미 클리블랜드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탑 이슈로 이야기하는 아주 액투얼한 이슈가 되고 있는 ESG의 그런 단기간에 실천되어 그런 사례라고도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 견해이긴 합니다만 20세기는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왔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부족한 시대였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현재도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수준에 있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종, 언어, 종교, 성별,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많은 차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회의 소수자의 이익이 무시되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왔고요. 또 민주주의가 왜곡되어서 일부를 위한 그런 민주주의 또 일부를 위한 사회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0세기 또 21세기가 들어서는 현재에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성원 모두가 파편화되고 또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우리 한국말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시대를 이제 살고 있고 또 경험을 해왔습니다. ESG의 가치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로 하고요. ESG의 가치와 목표는 파편화된 사회를 통합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유지한 채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또 민주주의의 그런 기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위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또 각자의 가치가 그 가운데서도 각자의 가치와 욕구가 조정되고 통합되는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ESG의 그 목표이면서 가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공동의 자산과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또 환경이
구성원 각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하는 인식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즉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공유되고 통합된다면 그 공동체가 결국은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클리블랜드 사례가 매우 시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랜 상당 기간 이주와 관련한 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약 30년을 거치면서 이전 30년 전에 비해서 많은 외국인과 그리고 이주자들이 이제 한국에 유입되고 또 한국 선주자 또는 원주자인 또한 이제 같이 더불어 이제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아까 발전자께서도 이제 제 토론문을 보시고 이제 이용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약 4% 가량으로 추정되는 외국인과 이주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들 이주자들의 출신도 다양해서 언어들, 피부, 종교 뭐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이제 다른 분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각 개별 공동체 내에서 대체적으로 잘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상당 부분에서는 갈등이 점차 드러나고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과거에는 에스닉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좀 단순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법률이라든가 정책도 이러한 것에 맞추어서 다양화된 그룹들을 모두 같이 고려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재단과 같은 그런 사회단체들 그리고 각종 기구들도 매우 중요한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자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클리블랜드가 100년에 걸치면서 이제 다양한 에스닉 그룹들을 통합해서 이제 하나의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 내에서 하나의 공동체, 이웃으로 되게 하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에서 정부기구가 아닌 파운데이션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여를 했는지를, 또는 기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이라도 전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그 가운데서 이제 에스닉 그룹에 대한 차별 철폐들 또는 차별을 이제 철폐라든가 또는 소수 그룹들이 클리블랜드의 거버넌스 과정에 입법이라든가 정책 참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에 또 파운데이션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 발제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ESG 학회에 참석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학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 깊이 감사드리고 현장에 참석해서 토론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And now is the final discussion. We time for the final discussion from. 예, 마지막 토론자로서 박시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My name is Siwon.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시원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환경 관련한 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환경법에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주도에 직접 가서 대면으로 뵙지를 못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제주가 항상 아름답고 전 지금 강원도 춘천시에 있습니다. 춘천도 지금 날씨가 좋습니다. 5월에 날씨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학회하시면서 많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발표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ESG가 특히 미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고견을 발표자 두 분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 각기 다른 레벨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디도네이토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한 발표를 통해서 미국의 노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대법원의 어떤 노력과 판례라든가 법제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SEC에서 보관하는 다양한 보고서 소개를 해주셨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2022년에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ESG에 대한 논의가 매우 핫한 상태입니다. 많은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ESG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경영진을 다각화하면서 그 환경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 기업의 사회적 영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사항도 많습니다.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죠. 제가 디노네이토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규제와 그런 어떤 ESG 보고 규정에 관련해서 미국의 법적 분쟁, 소송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분쟁을 할 때 어떤 그 공개법에 대한 것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 그린워시 현상에 대해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난다면 어떤 경향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첫 번째 토론자인 황성익 변호사님의 내용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2022년에 아주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하였고 법제화를 했습니다.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아주 큰 규모로 진행하게 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많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글로벌 보호주의, 무역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죠.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베니아바스 박사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노력, ESG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SDG와 그런 어떤 결을 같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데요. 환경 정의 쪽에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미국에 안식년을 갔었습니다. 2019년에서부터 2020년 초에 안식년을 미국에서 지냈는데요. 코로나가 그 당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흑인 인권 운동이 또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커뮤니티 차원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전문 분야가 아무래도 기후변화 이슈이다 보니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미국이 비슷한 도전 과제를 겪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한국의 지역사회 공동체 그리고 지역 정치를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이 정책의 변화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서울시장의 경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태양광 패널 프로그램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이분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많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미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도전 과제를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지역사회 공동체의 노력이 정책에 대해서 혹은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되는지, 큰 영향을 받는지, ESG 연구와 SDG와의 그런 어떤 연관성 연구에서 그런 부분을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훌륭한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자를 먼저 모시겠습니다. 프렌 디노네이터 변호사님을 먼저 모시고 그 다음에 디파 베드바야스 박사님을 추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자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메모를 적으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모든 질문에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우선순위로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효과적인 ESG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이론적으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냐라는 것은 저한테는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로서 나아가야 하는 비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양극화가 국가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로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럼 ESG를 공동의 목표로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 갭을 줄이는 것이죠. 이 차이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정치적인 공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정부의 활동이 중요시 되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느 리더십을 활용을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될 텐데 글쎄요. 어떤 리더십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조금 더 공동의 이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리더십을 더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각각의 질문에 모두 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명씩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상황을 보자면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 역시 미국의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일종의 백도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배터리 저장 그리고 배터리 관련 시설을 미국에 많이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맥락에서 보자면은 제조 부분이 중요한데 얼마나 많은 부품과 구성 요소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누가 조립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나오는 자금은 바로 이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 시장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에너지 생산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더 작용을 하게 될지 저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저의 의견은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갈등이 부상이 되고 있는데 백인 남성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 계층의 백인 남성은 예전에는 민주당 측이었는데 이제는 공화당 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설정이 되는 부분이 어느 계층을 공략을 할 거냐라는 것인데 오하이오주는 클리브랜드에서 동남쪽에 있는 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큰 GM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M 차들이 많이 생산이 되었었는데요. 한국의 LG 배터리가 지금 이곳에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인력들은 누구이고 여기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상호 교차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백인 남성이 일자리를 가진다고 봤을 때 이곳에서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백인 남성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비율로 봤을 때 백인 남성이 많아지게 되고 더 좋은 조합 일자리를 갖게 되고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인 인권 운동 같은 것들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헌법상의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운동도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에서는 미국이 공급망 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공급망 문제에 대한 일종의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서 가졌던 일종의 지배적인 권력이 바뀌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오하이오에서 반도체 생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오하이오 주에서는 이러한 생산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오레간 주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인센티브나 아니면 재정적 규제, SEC와 같은 것, SEC의 규정과 같은 것들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이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규정을 아신다면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면만 볼 게 아니라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이 기회들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다양한 각도로부터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나오고 훨씬 더 창의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돈은 어디서 오느냐? 예산에서 오게 되죠. IRA는 세금에 관련된 법안으로서 내부 세수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약 40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세금을 낼 것이냐. 모든 기업도 최저 법인세 15%를 내야 한다는 법률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제가 아마 내는 것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낼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거기에서 고용된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세금에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돈을 사용을 할 거냐라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IRA를 통해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관계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 1860년대에 우리가 남북 전쟁이 있었죠. 미국 내에서. 그때는 흑인 노예 관련된 부분이 주요 이슈였는데 지금 또 비슷한 것을 생각을 해보자면 중절법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방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주 간의 어떤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화당은 연방정부에서 이걸 금지하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 갈등이 멈추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된 문제도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저희가 취해야 하는 어떤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 내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연방 정부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인정될 수 있는 법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 합법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주정부에서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문서인데 다른 주에 가면은 이게 합법화된 문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최인철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질문 중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거냐, 동성결혼 합법화나 임신 중절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의 부모님은 공화당에 투표를 하십니다. 경제에 대한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이런 선거를 하시는데 공화당은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삼고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삼아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가 있습니다. 중절이라는 이슈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절법이나 아니면은 동성결혼 문제를 통해서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동성결혼은 합법화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동성결혼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논란의 여지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절법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또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이슈도
대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트랜스젠더에 관련된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법률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후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트랜스젠더 문제가 우선화되어서 법률이 통과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종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에 이러한 교과서를 추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부가 어떠한 것을 금지하는 어떤 처음으로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에 관련된 역사를 배우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또 되고 있고 총기 관련된 문제도 계속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의 총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 잘 비교가 되시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 팬데믹이나 공급망 문제를 겪으면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데 이게 미국 고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한 정당에서 이를 또 이슈로 삼고자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일반적인 미국 대중이 이들의 법안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그린워싱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SEC에 관련된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부서가 있었는데 그린워싱에 관련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약 15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여기에 투자가 되었는데 몇몇 주가 선도가 돼서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SEC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국가에서는 이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높은 소비세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의 소비세에 주목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안을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혁신적인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수준에서 주 수준에서 보자면은 연방 정부의 법안을 활용하고자 한다면은 대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대법원에서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얻고자 한 위함인가 라는 함의도 있겠습니다. 개인이나 아니면은 지역이나 아니면 주 정부에서 봤을 때 이제 민초들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뭔가 합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방 정부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이게 합법화가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점심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뒤에서부터 질문 주신 거를 답변을 드리자면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SDG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레벨에서 문제를 규명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분쟁을 일어나지 않게 조정을 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문제에 접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커뮤니티 재단에서 일을 할 때 우선순위로 삼는 게 제일 투자가 덜 되고 흑인 인구가 많은 클리브랜드 지역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레벨 백그라운드를 이해한 후에 중요한 것은 SDG와 같은 프레임워크의 경우에는 SDG 도메인이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이미 커뮤니티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 SDG와 결을 같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SDG의 어떤 용어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뮤니티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SDG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 단어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치를 찾을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이 SDG의 언어를 커뮤니티에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공동체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주 똑같진 않지만 청정 에너지 타겟이라든가 식량 안보 부분이라든가 에너지 빈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SDG의 언어가 생소할 수는 있지만 공동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미래에 올지는 좀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가난이 뭔지 알고 세금을 못 내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공과금 못 내는 게 잘 아는 그런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간소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삼는다라는 것은 작년에 저희 대표단이 커뮤니티 재단에서 후원을 해서 8명의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대표단을 꾸려서 상공회의소 대표를 모시고 그리고 59개의 도시에서 많은 대표단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클리브랜드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리브랜드 재단의 이사장과 클리브랜드 시의 고위 관계자들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COP26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동적인 양식의 방식의 대표단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어떤 배움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동성이 계속해서 이런 민관 협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리더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젠다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똑같은 리더들이 다시 그런 다음 회의에 또 참석해서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배움의 기회에서 돌아왔을 때 더 많이 그들의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은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도 이게 도전 과제입니다. 많은 이주민의 경우는 항상 어떤 사회적인 정의라든가 문화적인 기대치에 대한 인식이 좀 일반 시민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적인 신념과 사회적 정의, 통념 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커뮤니티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학습을 해보니까 뭐 레이스칩 여러분 아시죠? 감자튀김,
콜라, 펩시 뭐 이렇게 잘 이런 똑같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과 문화적 신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회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하나의 아이템이 다르게 이해가 된다, 해석이 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뭐 식량을 통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문화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양식과 행태를 그런 이주민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도시를 사례를 들면요, 새로운 시장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SDG가 시장이 정당이 바뀌어도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의 목표가 아니라 시의 목표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그림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이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아젠다 세팅을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올림픽과 같은 통합적인 이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 실제로 어떤 뭐 지역의 타겟을 생각해 낼 때 그러한 어떤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통합의 이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중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좀 받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잠깐 일어서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한 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과 해양 투자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로컬에 한글로 하면 되시군요. 네, 어떤 지역의 이제 산업의 일자리와 관련되기도 하고, 사실 뭐 저희가 뭐 ESG 이런 이슈라는 게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뭐 홍수가 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LA 지역에 뭐가 폭우가 내렸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기후로 인해서 또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 어떤 뭐 예상되는 피해 지역의 지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냈다거나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커뮤니티의 어떤 뭐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하는 게 굉장히 전통적인 부분인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의 성장기에 정치권과 뭐 이런 정책의 결정, 의사결정, 뭐 경제에 뭐 타격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가 이제 리세션, 뭐 이제 저성장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줄어드는 파이로 인한 각종 갈등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사실 어떻게 이거를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예민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토론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전통적이고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경제 이슈들이 메인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뭐 스테이트 레벨이든 아니면 커뮤니티 레벨이든 이게 굉장히 저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하였는지, 그런 정책의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였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 또 세계적인 이런 그런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후 위기로 인해서 도출이 된 커뮤니티 이슈든 스테이트 이슈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되고 정책 입안 결정에 반영을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세팅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그 지역의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갈등 해소의 방안들, how to reduce the tension caused by the climate change in local, regional level. 예, 그거인 것 같고 또 혹시 한 분 더 있으신가요? 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예, 저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성순 교수입니다. I'm Professor Yoon from Ajo University Law School. I'd like to ask Ms. Francis. 저는 프렌 디도네이토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변호사를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교육하거나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어떤 교육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폐기물협회 오길종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프란시스 디도네이토 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펴면서 미국에서도 그런 관련 인력이 부족하고 또 비용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특히 이제 그 중소기업이 그러한 인력이라든지 비용도 없는데 이제 이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더 어려워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부담을 덜어주고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연방 레벨에서 하는 정책과 뭐 지자체 그 주나든지 시 레벨에서 하는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all the questions.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어떻게 갈등을 커뮤니티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냐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해했을 때는 경제 침체가 미국에서 뭐 모델을 찾아보자면 어떻게 그런 어떤 커뮤니티 갈등과 어떤 연관이 있고 리소스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미국이 처한 것을 어떻게 공동체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고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까? Okay. So if I can 제가 다시 공동체 지역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유를 하고 싶은 것은요. 미국에서 제가 생각한 게 2021년에서 22년 사이에 기업의 사회적 경제 참여가 증가했습니다. 사회 봉사 측면에서 이것이 증가한 것이지요. 근데 그 어떤 돈도 사실은 커뮤니티 재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들이 이렇게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 재단과 뭐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렇게 했다면 조금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커뮤니티 재단과 함께 이렇게 파트너십을 하면은 ESG 리포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 커뮤니티 재단을 실제 하고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달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예인데요.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커뮤니티 재단이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데 그런 메커니즘을 발동시키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줄 수 있는 게 더 부스트 효과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흥미로운 것은 이 ESG와 지속 가능성을 저희가 미국에서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환경, 그 사회 그리고 가버넌스 이게 ESG죠.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를 바꾼다는 것은요 사일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 일에 관심이 많은 것이고요. 뭔가를 바꾸는 것이 정말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측면에서 변호사를 트레이닝하는 것은, 저는 거의 법학전문대학원 다닌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양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그 그러니까 정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각각의 타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돈 벌려고 사실 법학전문대학원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ESG에 대해서 어떤 그 보고를 받고 어떤 그런 정책을 설립하고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요, 제가 뭐 변호사 실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누가 이걸 실무할 거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에 관행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ESG를 생각했을 때, ESG가 이미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ESG와 그 규제는 두 가지 다른 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재무 설계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마 그 ESG 펀드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네요 라고 재무설계사가 말을 합니다. 그럼 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설계사는 그것을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재무설계사로 25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뭔가 새로운 거를 보고를 하는 것이죠, 쉽게 말을 하면. 그런데 이분이 재무설계사로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준 새로운 정보에 더불어서 이렇게 뭐 필요한 장벽이, 허물화된 장벽이 있다면은 허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이제 필요한 교재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비교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정적인 제한이 있다라든가, 이 정부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ESG를 이런 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라고,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제도적으로 바꾸는 그런 방식의 그런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것을 하는 사람을 실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이게 이 사람이 이론과 실제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연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기존의 방식이 좋은 것인지 바꿔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바꿔야 된다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연방정부 차면에서는 그렇게 그런 자세한 실무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변호사에게 교육시켜라 라고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지만 ESG가 그동안 이렇게 연방정부 차원의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특히 교육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을 봤을 때 특히 중소기업, 그리고 규제 관련, 그리고 뭐 서비스가 됐든 상품이 됐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출시가 됐을 때 ESG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페더럴 연방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기업과 정치에서 많은 것을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스타트업 레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하고 스타트업 비슷할 수가 있겠지만 아마도 조금 더 전통적인 부분에서 공통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는 몇 분들과 스타트업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스타트업에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좀 약간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ESG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기관들이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준수해야 되는 규제,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분이 이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참석자들도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